평창 올림픽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이기도 하지만 잘 치러지면 정부 여당의 성공에 좀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길을 쓰고 평창 올림픽에 많은 논란들이 생겨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올림픽이 잘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흙탕물 만들기, 물 흐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북한이 참가를 안 하고 그냥 그 남한 단독으로 치르는 그런 올림픽이라면 그렇게 똥물 튀기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해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 자기들도 야당이니까 야당 안 해본 새끼들이 야당 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미친 짓도 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올림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북한과의 어떤 평화 무드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되는 어떤 경제적인 로드맵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놔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그 개성공단을 다시 열든 북한과 교류를 시작을 하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달려 있는 거예요. 특히 평화라는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평화가 열리는 이 기회 자체에 대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런 똥물을 튀기고 있는 게 사실 단순히 봐주기 힘들죠. 예. 오늘 일요일 날 장제원이 논평을 한 게 있는데요.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스위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구성이 확정되자 장제원이 논평한 것을 좀 들려드릴게요. 문재인 정권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자진 반납하고 평양올림픽을 선언한 것이다. 평화를 얻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설득했다면 착각이고 북한을 위해 IOC를 설득했다면 반역이다. 이제 평양올림픽에는 김정은 체제 선전가만 울려 퍼질 것이다. 순수해야 할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가 정치 논리로 얼룩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은 성공적 평화올림픽을 개최한 지도자로 포장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상실감 따위는 아랑곳 없이 전매 특허인 정치시효로 자화자찬의 혈안이 돼 문재인 찬양가를 불러댈 것이다. 시한부 평화도 잠시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완성된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해 도발과 협박을 본격화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완전히 저주에 가깝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죠. 이 터진 주둥이라고 그러니까. 씨부리는 이런 게.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 그러면 평화를 얻기 위해 IOC를 설득했다면 착각이고 북한을 위해 IOC를 설득했다면 반역이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말이 상식적으로 좀 돼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북한까지 같이 이렇게 오면서 평화올림픽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고 어떤 한국의 국격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을 자체를 반대를 하고 이걸 싫어한다는 게 너무 역력하게 보이잖아요. 심지어는요. 박근혜 정권 때 북한 선수단 내려오면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뭐 서포터즈 후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해주고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북한 응원단하고 같이 막 인공기 흔들고 막 그런 사진도 있더만요. 맞아요. 응원석에서 같이 네. 응원하고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서 뭐 정권이 바뀌는 대로 이념도 없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때는 찬성하고 이때는 반대하고.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올림픽이 끝나면은 2월이 사실은 가거든요. 그러면 3, 4, 5, 6, 5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네. 3월 달부터는 각 당의 후보들이 공천도 되고 그러면서 3, 4, 5, 6은 그냥 선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박근혜의 국정농단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상황, 그 상태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압승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것을 눌러보기 위해서 가장 생채기를 많이 내서 최대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애들 하는 그 머릿속이 정말 궁금한 게 극단적으로 지금 평창 올림픽이 없다고 쳐요. 없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거나 움직일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쇼를 하고 이렇게 생채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좀 어이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봅니다. 보수 언론들의 일종의 여론 조작질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고 쳐요. 60% 후반으로. 그래서 뭐 3, 4%에서 뭐 많게는 6% 빠졌다는 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요. 네. 이때다 하고 흐름을 타게 만들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단 말이에요. 남북 단일팀 논란과 비트코인 문제. 그걸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글을 내보내요. 아, 비트코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들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정말 악의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론조사 질문 내용 하나만 갖고도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 반대 방식으로 홍준표가 그랬잖아. 자기도 자기 지지율 70%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사건, 최근에 오래된 여관에 불 질러가지고 몇 분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빠진 거의 원인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논리면. 그런 걸 다 평상시 때 예. 이렇게 다 보살피지 않아서 예. 돌아보지 않아가지고 예. 불락이 됐다 이렇게 만드는 예.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보수 언론이 주도를 하고 거기에 센 워딩들은 장제원이나 홍준표 같은 자들, 나경원 같은 자들이 그걸 이렇게 푸시해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왜 비트코인 같은 거 문제에 예민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계속 논조를 몰아가고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생한 한국 선수들은 뭐가 되느냐 그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지지율을 빼려고 지금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늘 현성월 단장이 저 한국에 내려왔어요. 일반 용로로 왔거든요. 용로로 와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을 가는 그 상황인데 와, 우리나라 언론들 현성월만 보도를 해.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계속 보도를 하니까. 아니, 안 온다 그랬다가 지금 갑자기 온 거잖아요. 하루 젖은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조금 너무 취소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현성월이라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걸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꼴 보기 싫더라고요. 네. 완전히 무슨 옷을 입었다. 너무 무슨 저질이야, 진짜. 목도리를 했다. 네. 이런 거는 알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의제를 갖고 왔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돌아갈 건가가 중요한 거지. 이 무슨 뭐 연예계 뭐 가십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 파파라치들도 아니면서 뭐 그딴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하고 강릉에서 한 번씩 공연을 한대요. 예. 뭐냐면은 감독이니까 공연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렇죠. 봐야죠. 그런 걸 다 이렇게 음향 같은 거라든지 예. 이런 뭐 무대 설치라든지 등등을 다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가장 뜻깊은 건 그래요. 그냥 용로로 내려왔어요. 휴전선 넘어가지고. 그래서 서울까지 와서 서울에서는 KTX 타고 예. 간다. 이렇게 쉬운 걸 그 파주 통해서 네. 쫙 내려왔겠네요. 우리가 전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한국의 선수들도 금강산 쪽으로 가고 네. 이게 교류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거. 그래서 북한에서 차 타고 내려오고 기차 타고 내려오고 하는 것들이 하등의 신기한 뉴스가 안 되는 날 예. 남북 간의 교류라는 말은 없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머릿속에 북한이라고 하면 어떤 거대한 장벽처럼 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어떤 그 과르막혀 있는 섬나라처럼 우리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휴전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지워져 있잖아요. 네. 근데 육로로 차 타고 내려왔어. 그 사실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던지는 어떤 작은 돌멩이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환타지 책에서 예. 정말 그 주인공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좀 책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누구든지 갈 수 있고 사실 자동차로든 걸어서로든 뭐 기차로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어진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끊겨 있는 게 아니에요. 끊어 분단이라는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 심어져 있는 이미지인 거지 실제로는 하나의 땅이에요. 이어져 있는 길인데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 좋아지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북핵 문제에 어떤 방점을 찍고 그 모든 것은 다 북핵이 없어져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보수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어떤 식당에서 또 꼭 어르신들 꼭 옆자리에 앉으면 다 소리 들리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왜냐 잘 안 들리거든. 자기들끼리. 예. 근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노인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명박이 죄가 있네 없네.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야기들이 하도 쓰레기 같아가지고. 사실 저는 시사 전문가잖아요. 예.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시사를 흐름을 타면서 계속 끊임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내 귀에 들리게 크게 이야기하는 자기끼리 안 들리니까 하는 그 소리 속에 80%가 거짓말인 거야. 아, 그거 꾹 참고 그냥 나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면 내 꼬맹이가 바로 앞에 있는데 원숭이 높아져서 싸움 날까봐. 그 정말 악의적이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식인 거지. 이명박이 그런 건 다 관행 아니야? 어? 말투가 딱 이랬어. 아니 관행이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속으로 댓글 달고 싶잖아. 범죄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나 저건이 갔어가지고. 자, 어쨌건 이 사람들은 나라가 좋아지는 건 안중에도 없어요. 나라가 좋아지는 거에는 어떤 것도 없어. 국민한테도 잘 살거나 이러기를 전혀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저
정권 잡아서 해먹는 거 알겠습니다. 어쨌건 평창 평화 올림픽 되는 거 맞고요. 거기에 평양 올림픽이라고 지금 계속 네이밍하는 세력들 현재 국정원은 아니겠지만 국기득권들이 만들어내는 완고한 어떤 카르텔 속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요즘 말하는 옵션 열기들이 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직이 있다. 찾아내자. 가자. 예, 새가 날아든다만의 특별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들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분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이분이 뭔가 인연이 정말 안 닿는, 굳이 이분을 섭외해서 인터뷰를 듣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목소리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믿음이 가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4.16 현대 공동대표이신 박내군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고요. 자,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자, 영석 아빠 오병환님. 네, 정말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시죠? 예, 예. 한 새날 2번 출연하는 것 같은데요. 새날 앵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나던 바로 그 해에 세월호 유가족으로는 처음으로 출연하신 분이세요. 그 후로 많은 분들이 출연하셨는데 그러셨고 어쨌건 보통 이제 저희들 뒤에서는 이제 박내군 위원장 뭐 이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 최근에 1987 영화 보면서 거기에 김정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박근혜 정권 때의 김정남. 저는 그렇게 박내군 위원장 부르거든요. 김정남 선배는 여기 뒤에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고 저는 이제 이렇게 앞에서 드러내놓고 하는. 네. 거기 이제 배우 조정을 주로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이렇게 다 떠맞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박내군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방송으로 되게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그 조명받았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서 박내전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언급하시는데 바로 그분의 형님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 동생의 죽음 때문에 운동에 투신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동생 죽고 나서 이제 육아협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처음 육아협에 가서 했던 게 그 의문사 유가족들 농성하는 거 지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88년도인데 의문사와 관련해서 뭐 자료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들 만나갖고 그 인터뷰하면서 밤새도록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자료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권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맨 처음에 이제 한 게 그런 국가에 의한 그런 의문사 또 고문 사건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권운동의 길로 들어오게 됐고 주로 이제 인권 사안들 중에 이제 이게 죽음과 관련된 국가에 의한 국가 폭력에 의해서 죽은 어떤 이런 문제들에 많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이제 그 이후에는 인권 뭐 노동 뭐 등등 어떤 사안들마다 이렇게 명단 딱 보면은 박내군 쓰여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봤을 때는 함세흥 신부님의 후계자 정도 느낌.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 대통령 김여점사의 동생 이름이 나올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때 이제 마침 그 세월호 가족들하고 거기 5.18 묘역에 가 있었어요. 그 기념식 하는. 그냥 뭐 전혀 이제 예상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 박관현 뭐 조성만 얘기하면서도 사실 뭐 내 동생 이름을 부를 줄 몰랐죠. 그래서 또 갑자기 이제 동생 이름이 이제 불리니까 상당히 좀 울컥하고 그러는데 만약 세월호 가족들로 같이 있지 않았으면 거기서도 저 뭐 울 뻔했어요. 뭐 그랬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올해가 이제 30년 되는 거고 작년에 29년이잖아요. 처음으로 공식성에서 제 동생 이름이 불린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감격스러운 어떤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유가족들이 마음이 다 그런 거거든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그거를 잊지 않길 바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은 이렇게 이제 박내전하고 이제 대통령 이름도 불려주고 그랬는데, 곧바로 이제 그 전에 내 동생 전에 죽은 최덕수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비슷한 이유로 해서 죽은 사람들 이렇게 좀 명단을 이게 또 이렇게 그냥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날 밤에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 올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형식으로 그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이제 어디서 뭐 이렇게 죽은 누구 뭘 외치면서 죽은 누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12명인가 이런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위원장님 의식하고 하신 거 아닐까요?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일종의 이제 동생분도 그렇고 박내전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결국은 진상규명이거든요. 네. 진상규명을 이렇게 형제간 생과 사를 넘어서 하고 계시는 거라서 존경스럽고요. 일단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영석 아빠는 지금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예. 동고차도 소식은 제가 계속 전했었거든요. 예. 동고차도에서 얼마나 계신 거예요? 동고차도로 뭐 달수로 한다면은 한 오래 있었죠. 거의 노숙하신 거죠, 뭐 거기 가서. 예, 예. 거의 뭐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 노숙이었지만 나중에 도움이란
후원을 해줘서 그나마 좀 나은 생활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거기는 춥고 그렇겠죠. 덥고 씻는 게 문제였죠. 또 먹는 것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우리 영석 아빠도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광화문에서 그 오랜 시간 그 추위 견뎠고 또 이제 동거차도 가서 고생하시고 저는 기억납니다.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국회에서 가장 당차게 국회의원 당시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한테 항의하던 모습 최고였죠. 그때 생각하면 참 이제 제가 이런 활동을 안 했잖아요. 단체 활동.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회의원들을 이제 처음 대면한 거죠. 근데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죠. 그때 왔을 때 김기춘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마 멱살을 잡았을 겁니다. 최고예요. 네. 나는 그런 김기춘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네.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우리 애가 희생되고 나서야 이런 정치인들 변질된 거, 이런 정부에 변질된 거, 그다음에 과거에 변질됐던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 국민들에게 더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때 당시 알았다면 아마 김기춘이는 아마 저에게 멱살을 잡혔을 겁니다. 패기가 굉장히 살아계시고요. 네. 그때는 아마 배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자식이 문제고, 저도 세월호 문제를 매주라도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게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자식을 잃고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과 항의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정권은 없다. 전 지구상으로 봐도 없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 드렸던 부분이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세월이 지나서 가끔씩은 웃으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그만큼 세월이라는 게 무심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처음으로 돌아가면 또 눈물 나는 이야기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 옆에 와 계시는 우리 영석 엄마 인사만 잠깐 나누세요. 인터뷰 할 생각은 없고요. 세월호 사건 관련해갖고 어떤 현장에서 이분 얼굴 안 뵌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석 엄마, 우리 권미화님. 네, 반갑습니다. 또 우세요. 왜 또 울어? 지금 왜 우신 거예요? 어떤 기분 때문에? 이제 시간이 오래 갔는데도 그동안 우리 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한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필름처럼 넘어가니까 그때 뭔가를 또 좀 더 알았다면 이렇게 길게 걸리지 않고 달라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일들은 부모라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성세대 어른으로서도 이제 지금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고 그 많은 피해를 또 국민들이 받는다는 생각에 어쩌면 의무감과 책임감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네, 잘 오셨고요. 옆에서 숨죽여 계실 것 같은데 네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일 참담했던 기억은 저는 그래요. 자식들 영정 들고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상복 입고 걸어오던 모습은 가장 처참한 모습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직 세월의 진실 규명은 안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바뀐 정부에서는 할 거라고 믿는데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해줍니까? 자발적으로 일단 시작해야겠죠. 자, 오늘 두 분이 오늘 나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제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4.16 재단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제2기 특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4.16 재단을 만드신다고요? 저는 이제 4.16 재단 그러면 좀 떠오르는 게 국민 성금 받아가지고 그걸 다 유족분들한테 이렇게 배분하는 게 아니고 특정 정도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것을 모아두고 그런 형태로 이제 안전 명분을 걸어서 재단 만들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안전사회 건설한다고 성금 400억을 떼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돈이 아직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 가족과 우리 국민들이 우리 4.16 재단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가족들은 현재 150가정이 한 가정당 500만 원씩을 내서 지금 돈을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반을 보태고 유가족이 반을 보태자고 해서 아마 유가족이 한 8억 정도 하고 시민들이 이제 같이 하면은 더 많이 모이겠지만 가족들이 앞장서야 된다. 그래야 4.16 재단이 잘 만들어진다.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4.16 재단을 이렇게 만들자고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정부가 해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제 기대하는 거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 저희도 기대하는 거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김대중 정권도 겪어봤고 노무현 정권도 겪어봤거든요. 이게 가만히 정부 믿고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역사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됐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는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막 좀 이따 뭐 세월호 특조위도 말씀하시고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자꾸 움직이고 자꾸 요구하고 활동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정부도 같이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국가가 나중에 이제 뭐 지원도 하고 뭐 그런다고는 돼 있지만 그러기 전에 이런 유가족과 시민들이 든든한 어떤 좀 국민의 어떤 힘으로 재단을 좀 만들어 보자. 이게 어쨌든 돈이 없으면 오래 가기 힘들잖아요. 이게 기억하는 일도 그렇고 또 뭐 우리 이제 안전사회 만들자라고 하는 이것들도 뭐 그냥 구호만 외치고 되는 거 분명히 아니거든요.